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오사수나 대 마요르카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4-3-3에서 슈팅을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결국 결정력의 부족으로 인해서 무승부에 그치고 말았다. 특히 낮은 라인을 구축하는 성향의 마요르카를 상대로는 더욱 공략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 부디미르의 높은 제공권 역량이 있기는 하지만 마요르카도 중앙에 최대한 많은 선수를 배치해서 세컨볼 싸움에서 우위를 잡으려고 하는 편이기 때문 마요르카는 원정에서는 아예 500도 사용하는 경우도 잦은 편이다. 사실상 오사수나와 비슷한 컬러를 가지고 승부를 하는 식. 그나마 다르데르나 아사노 등 오픈플레이 상황에서 공을 달고 전진하거나 할 수 있는 선수는 있긴 하다. 그리고 오사수나에서 새로운 감독을 데려온 케이스이기 때문에 상대의 약점을 알고 있을 가능성은 있다. 무승부나 마요르카의 핸디승 정도를 기대해 볼 수 있을 듯. 전체적으로 두 팀이 라인을 내리고 공간을 닫는 아주 수비적인 스타일의 운영을 한다. 그나마 오픈플레이에서 공을 달고 뛰는 선수가 있다는 점, 마요르카의 현재 감독이 오사수나의 약점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주목해 볼 여지 정도는 있을 듯. 금일 두 번째 경기 리옹 대 AS 모나코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렌에게 0-3으로 패했지만 경기력에서 아주 밀리는 모습을 보여준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었을 듯. 특히 두 팀이 모두 2골 이상의 기대 득점을 기록하면서 상당히 훌륭한 공격 전개 능력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었다. 결국 16개의 슈팅 중 2개만 유효하게 연결한 공격진의 역량이 아쉬웠던 케이스. 다만 당시에는 라카제트가 징계로 인해서 명단에서 아예 제외된 상황이었다. 이제는 라카제트가 선발로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 기본적으로 마티치 CM가 지난 시즌 합류한 이후로는 미드필더에서의 단점이 꽤 사라지면서 전력이 더 안정화된 모습은 있었다. 모나코는 늘 공격에서는 홈원정에서의 차이가 적다. 일단 화력에서는 꾸준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모나코의 수비라고 할 수 있을 듯. 특히 지난 시즌에는 박스 안 수비에서 원정 약점이 상당히 두드러졌다. 아무래도 홈에서는 상대가 강하게 압박하거나 공격적으로 나서는 경우가 잦은 편인데 결국 마리판 DF의 수비 범위 등 모나코가 상당히 지키는 데 있어서는 변수가 많다고 보는 편이 좋겠다. 실제로 낭트전 같은 경우는 3개의 슈팅이 모두 실점으로 연결되는 경기를 치르기도 했다. 무승부를 기대해보고 있다. 일단 리옹이나 모나코나 미드필더 역량이나 공격적인 운영에 대한 흠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 다만 지난 경기 리옹이 부진했던 것은 주력 공격수의 징계가 결정적이었고 모나코의 경우도 늘 원정에서의 박스 슈팅 제어와 수비 능력이 전체적으로 좋은 흐름은 아니다. 금일 세 번째 경기 에스턴 빌라 대 아스날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스톤 빌라가 자신감이 충만할 가능성이 있다. 일단 지난 시즌 아스날을 상대로는 더블을 기록했고 특히 아르테타 감독에게 에메리 감독이 상당히 강한 편. 이는 아스날 감독을 역임했던 경험과 함께 아스날의 전술 자체가 상당히 변화가 적다는 점에서 기인하는 모습. 특히 중앙을 제법 두텁게 가져간 뒤 상대 왼쪽을 공략하는 식의 전술은 상당히 좋은 흐름을 가지고 갔다. 아스날의 문제는 왼쪽 수비. 진첸코가 여전히 수비적으로 안정적인 성향은 아니라서 상대가 역습을 가는 상황에서는 늘 마갈량이스 등 센터백들의 부하가 심하다. 결국 아스톤 빌라의 주요 패턴인 측면 공략에 어느 정도 취약점을 가져갈 수 있고 지난 대결에서는 상대에 내려앉는 플레이에서 공격적으로도 크게 재미를 보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었다. 아스톤 빌라가 우세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는 아스톤 빌라가 아스날을 워낙 잘 상대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 특히 중앙을 어느 정도 두텁게 가져가면서 측면을 공략하는 식의 운영이 상당히 잘 통했던 모습. 왼쪽 수비수인 아스날의 진첸코가 수비적으로 문제가 있는 편이고 센터백들의 부하도 덩달아서 커질 가능성이 있다.
금일 네 번째 경기 도르트문트 대 프랑크푸르트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도르트문트의 올 시즌 주요 포메이션은 300일 가능성이 높다. 프리시즌에서도 300을 가동한 상황에서 가장 수비 능력이 좋았고 포칼에서도 3-4-3으로 가는 모습. 사실 명확한 레프트백이 부족해서 기튼스에게 윙어와 풀백을 동시에 왔다 갔다 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될 수 있다. 일단 중원에서의 전개는 그로스가 해주면서 측면을 중심으로 전개를 하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프랑크푸르트의 기본적인 스타일은 300. 다만 강호를 만나는 상황에서는 4-2-2-2 등 꽤 중원을 두텁게 가져가는 것으로 나올 때도 있다. 상대 빌드업을 방해하는 압박의 강도를 높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는 한데 문제는 4-2-2-2의 약점은 측면 공간. 빠른 자원들이 많은 도르트문트에게 측면 공간을 내주는 것이 이득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도르트문트 승리를 기대한다. 중원에서는 그로스의 빌드업, 수비에서는 3-4-3 전환으로 인한 안정감을 1차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프랑크푸르트가 중원을 두텁게 가져가는 전술을 시도하는 상황에서는 4-2-2-2의 약점인 측면을 내주는 것이 문제가 될 소지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일 다섯 번째 경기 파르마 대 AC 밀란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어느 정도 수비적인 흐름이 좋았다고 할 수 있을 듯. 마네 골과 보니의 찬스 메이킹 등 상당히 공격에서도 한 방을 날릴 수 있는 역량을 보여준 것은 꽤 긍정적이었다고 할 수 있었다. 다만 지난 시즌에는 명확한 주포가 있다기보다는 여러 선수들이 합심하는 것으로 나서는 편이었고 전반적으로 팔레르모와의 대진에서도 전개에 비해서는 골 기록을 많이 써낸 것이 아니기는 했다. 1차전 경기는 재앙. 살레마이커스를 풀백으로 쓰고 로프터스치크를 3선에 쓰면서 스스로 수비적인 안정감을 내다버리고 플레이를 한 셈이 되었다. 물론 한 경기만에 전술적인 패착을 인정하고 정상적인 포지션으로 나서게 된다면 밀란이 전력상으로는 압도를 하는 것이 사실이긴 하다. 지난 경기에서도 모라타 등 주요 선수들이 들어가 무승부라도 만드는 모습이었다. 일단은 파르마의 전술 자체가 조금은 수비적. 다만 한 방을 날릴 수 있는 자원이 전체적으로 부족한 감은 있고 밀란이 지난 경기에서의 실수를 수정하고 나오는 상황이라면 재앙 같은 경기력에서는 탈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로프터스치크의 3선 기용은 수비적으로 안정성이 떨어지는 선택. 금일 여섯 번째 경기 우디네세 대 라치오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디네세의 흐름은 300의 안정적인 수비. 특히 라치오를 상대로는 이 흐름으로 기조를 상당히 답답하게 만드는 것으로 유명했다. 특히 라치오가 사리 감독 시절에는 4-3-3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리그에서도 지난 시즌 중원 지공을 선호하는 나폴리와 아탈란타를 상대로 좋은 흐름을 선보였다. 우려했던 공격력도 이선에서 실바가 1골 1도움으로 꽤 괜찮은 폼을 보여주고 있다. 투도르 감독이 금방 경질이 되고 바로니 감독을 데려왔다. 1차전에서는 승격팀 베네치아 상대로 체급의 차이를 보여주었지만 역시 우디네세를 상대하는 대진은 늘 부담이다. 특히 바로니 감독은 사리 감독처럼 4-3-3으로 가는 것을 선호하는 편. 라치오 선수들이 이 전술에 익숙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늘 이기는 매치에서도 우디네세 상대로는 고전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포인트다. 무승부를 생각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지라고 할 수 있겠다. 4-3-3으로 가는 라치오를 상대로는 우디네세가 특유의 300과 수비로 경기를 저득점 양상으로 만드는 데 능한 성향을 보인다. 특히 라치오의 현재 감독 바로니는 4-3-3을 자주 사용하는 감독. 우디네세가 적어도 버티는 힘은 보여줄 수 있을 듯하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